안녕하세요. 더 딥다이브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핫한 기업이죠. 인공지능 시대의 절대 강자, 엔비디아. 여기를 한번 깊게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기대됩니다. AI 하면 왜 GPU가 꼭 나와야 하는지, 또 엔비디아가 어떻게 이 시장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는지, 그리고 그 핵심이라는 쿠다 생태계, 또 미래 전략, 그 피지컬 AI까지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저희가 참고할 자료는 엔비디아, AI와 GPU 생태계 분석 보고서의 주요 내용들이고요. 이 시간을 통해서 당신께서 엔비디아의 현주 위치, 또 미래 가능성을 명확하게 좀 이해하시고 더 나아가서 AI 기술 흐름까지 파악하시는데 도움을 드리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네, 중요한 내용들이 많죠.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일단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던져봐야 할 것 같아요. 왜 요즘 AI 얘기만 나오면 GPU 하는 걸까요? 그냥 우리 컴퓨터에 다 있는 CPU로는 안 되는 건지 이 CPU와 GPU 근본적인 차이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요. 간단히 말하면 CPU랑 GPU는 설계된 목적, 그리고 잘하는 일이 완전히 달라요. CPU는 보통 컴퓨터의 두뇌라고 하잖아요. 복잡하고 또 순서대로 처리해야 하는 그런 논리 연산에 강합니다. 코어 수가 보통 4개에서 많아봐야 한 32개, 그 정도죠. 워드 작업이나 인터넷 서핑 같은 일반적인 작업에 최적화돼 있고요. 비유하자면 실력 좋은 셰프 4-5명이 각자 다른 아주 정교한 요리를 만드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요. 아, 소수의 전문가가 복잡한 일을 처리하는 느낌이군요. 네, 그렇죠. 반면에 GPU는 원래 그래픽 처리용으로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코어 수가 수천 개에서 수만 개까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단순 계산을 동시에 아주 많이 병렬적으로 처리하는 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이걸 근육 역할에 비유할 수 있겠네요. 대규모 행렬 연산이 계속 반복되는 AI 모델 학습에 이 병렬 처리 능력이 정말 탁월하다는 게 밝혀진 거죠. 수천 명이 동시에 같은 작업을 하는 거군요. 네, 맞아요. 조리보조원 1000명이 동시에 같은 재료를 막 손질하는 모습. 그런 걸 상상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AI 학습처럼 아주 큰 계산이 필요할 때는 CPU의 그 순차 처리 방식, 하나씩 처리하는 방식으로는 좀 역부족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바로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AI한테 고양이 사진, 개 사진 수백만 장을 보여주면서 이걸 구분하도록 학습시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과정이 내부적으로 보면 정말 수십억 번, 수백억 번 이상의 단순 곱셈이나 덧셈 같은 행렬 연산을 계속 반복하는 작업이거든요. 와, 상상만 해도 엄청나네요. 그렇죠. CPU는 똑똑하긴 한데 이걸 하나씩 처리해야 하니까요. 이런 작업을 시키면 정말 세워라 내워라 기다려야 할 수도 있어요. 비유하자면 천재 회계사 한 명이 주판으로 그 많은 계산을 다 하는 격이죠. 아, 주판이요. 비유가 재밌네요. 네. 그런데 GPU는 달라요. 수천 개의 코어가 이 단순 계산을 그냥 동시에 확 해치워버리는 겁니다. 뭐랄까, 초등학생 1000명이 계산기 하나씩 들고 동시에 계산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까요? 훨씬 빠르겠네요, 당연히. 네. 그래서 AI 학습, 특히 요즘 같은 대규모 모델을 훈련시키는 작업에서는 GPU의 이 병렬 처리 능력이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현재로서는 사실 GPU 없이는 AI 모델 훈련, 이 트레이닝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여기서 정말 놀라운 지점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보고서를 보니까 AI 때문에 이 GPU 시장이 말 그대로 폭발적으로 성장했다면서요? 네, 그 표현이 딱 맞습니다. 폭발적이라는 말이요. AI 학습이랑 추론용 GPU, 또 가속계 시장만 딱 놓고 봐도요. 2019년에는 그 규모가 한 40억 달러에서 50억 달러. 그 정도 수준이었어요. 네, 40억에서 50억 달러. 네. 그런데 최 GPT 같은 생성형 AI 붐이 확 일어난 2023년에는요. 이게 무려 10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잠깐만요. 1000억 달러요? 2019년에서 4년 만에 20배가 넘게 뛰는 건가요? 와, 이거 믿기 힘든 속도인데요? 맞습니다. 정말 엄청난 속도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2025년에는 약 2000억 달러, 그리고 2030년에는 3000억 달러 이상으로 더 커질 거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3000억 달러? 네. 그러니까 단순 계산으로도 5년 만에 거의 40배 가까이 성장할 수 있다는 그런 예측이죠. 반도체 역사 전체를 봐도 이런 속도의 성장은 정말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대단하네요, 정말. 이 시장은 비유하자면 전기가 처음 보급될 때
여기저기 발전소가 막 필요했던 상황이랑 좀 비슷해요. 기업들이 지금 너도 나도 AI 공장을 지으려고 하는데 이 GPU가 바로 그 공장의 핵심 발전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 AI 공장의 발전기 역할이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발전기 시장, 이걸 지금 누가 쥐고 있느냐가 중요하겠네요. 엔비디아의 독주가 심상치 않다고 들었습니다만. 네, 시장 점유율 수치를 보면 독주라는 표현이 전혀 과하지 않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보면요. AI 서버용 GPU 시장에서 엔비디아 점유율이 80%에서 많게는 88%까지 이를 걸로 예상됩니다. 80에서 88%요? 거의 다네요. 그렇죠. 지금 주력인 H10 그리고 곧 나올 B200, GB200 같은 칩들이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거죠. 뭐 사실상 업계 표준으로 그냥 자리를 잡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쟁사인 AMD가 MI300 시리즈로 한 10%에서 15% 정도까지 점유율을 끌어올리려고 막 노력하고 있고요. 인텔도 가우디 3라는 칩으로 한 1%에서 3% 정도 이걸 목표하고는 있는데 아직은 격차가 상당히 크죠. 네, 격차가 크네요. 구글 TPU 같은 자체 칩들은 주로 자기들이 쓰려고 만드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히 말해서 지금 AI 서버에 들어가는 GPU 10개 중에 8개 아니면 그 이상은 그냥 엔비디아 제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10개 중 8개 이상. 이건 뭐 거의 독점이라고 봐야겠는데요. 그런데 이런 압도적인 점유율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요? AMD나 인텔도 가만히 있진 않을 거고 빅테크 기업들도 자체 칩 개발한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아, 그게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보면요. 그러니까 한 2025년에서 2026년까지는 엔비디아의 지배력이 유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곧 나올 차세대 주력 제품 GB200이라고 B200 GPU랑 그레이스 CPU를 합친 건데 이게 성능도 좋고 공급망 우위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강력한 무기죠. 바로 그 쿠다라는 소프트웨어 생태계 덕분입니다. 쿠다. 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확실히 경쟁이 점점 치열해질 겁니다. AMD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소프트나 오픈 AI랑 손잡고 차세대 칩 개발에 엄청 박차를 가하고 있고요. 구글, 아마존 같은 빅테크들도 자체 칩 개발 속도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중국도 미국의 제재 속에서 어떻게든 자국 생태계를 만들려고 계속 시도하겠죠. 그래서 2027년 이후에는 엔비디아 점유율이 현재 80%대에서 한 70%대 초반까지는 점진적으로 좀 하락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도 70%대면 여전히 압도적이긴 하네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엔비디아가 완전히 대체되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결정적인 방어막, 해자, 모트라고 하죠. 그게 바로 쿠다 생태계입니다. 이게 단순히 기술이 좋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요. 전 세계 AI 개발자들의 거의 표준 언어이자 작업 방식으로 완전히 굳어졌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은 경쟁사들이 단순히 더 성능 좋은 칩을 만든다고 해서 엔비디아를 쉽게 이길 수 없다. 이런 의미군요. 그 핵심이라는 쿠다, 이게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강력한 건가요? 네, 정확합니다. 심지어 다른 회사는 GPU는 만들 수 있어도 쿠다는 만들 수 없다. 이런 말까지 있을 정도니까요. 와, 그 정도예요? 네. 쿠다는 컴퓨트 유니파이드 디바이스 아키텍처의 약자인데요. 어렵게 들리지만 쉽게 말하면 엔비디아 GPU에서만 돌아가는 병렬 컴퓨팅 플랫폼이자 개발 환경입니다. AI 개발자들이 복잡한 GPU의 성능을 쉽고 또 효과적으로 끌어낼 수 있도록 엔비디아가 제공하는 일종의 전용 프로그래밍 언어 그리고 소프트웨어 도구 세트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아, 개발자들을 위한 도구 상자 같은 거군요. 그렇죠. 우리가 AI 개발할 때 흔히 쓰는 파이토치, 텐서플로어 같은 유명한 프레임워크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내부적으로 다 이 쿠다를 통해서 엔비디아 GPU한테 명령을 내리고 그걸로 AI 모델을 학습시키거나 실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성능 AI 개발은 사실상 쿠다 위에서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쿠다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경쟁사들도 비슷한 걸 만들면 되지 않나요? 왜 그게 그렇게 따라잡기 어려운 걸까요? 아, 거기에는 여러 이유가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데요. 첫째는 시간의 힘입니다. 시간. 쿠다는 2006년에 처음 나왔어요. 거의 20년 가까이 계속 발전하면서 생태계를 차곡차곡 쌓은 거죠. 2006년이면 정말 오래됐네요. 네. 반면에 경쟁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AMD의 ROCm 같은 것들은 훨씬 늦게 시작했거든요. 그 격차가 큽니다. 둘째는 개발자 락인 조카예요.
이게 정말 무서운데요. 전 세계 수백만 명의 AI 개발자들이 이미 쿠다 환경에서 코드를 짜고 연구하는 데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심지어 대학에서부터 쿠다로 배우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그걸로 배우는군요. 네. 셋째는 핵심 도구들의 최적화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파이토치, 텐서플로어 같은 주요 AI 프레임워크들이 전부 쿠다에서 최고의 성능을 내도록 개발이 되어 있어요. 만약 다른 회사 칩을 쓰면 똑같은 코드라도 성능이 막 30%, 심하면 50%까지 떨어지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성능 저하가 그렇게 심하다면 바꾸기 어렵겠네요. 또 GPU끼리 빠르게 연결하는 NVLink 기술까지 다 묶어서 하나의 통합 플랫폼으로 제공해요.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 네트워킹까지 아주 매끄럽게 연동되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경쟁사가 단순히 칩 하나 잘 만들었다고 해서 이 거대한 생태계 전체를 단번에 뒤집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비유가 인상 깊네요. 전 세계가 영어로 소통하는데 갑자기 다른 언어로 바꾸자고 하는 것과 같다. 네, 딱 그런 느낌의 장벽이죠. 그럼 쿠다 말고도 사용자들이 엔비디아 생태계를 떠나기 어렵게 만드는 다른 장치들도 더 있나요? 네, 몇 가지 더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NVLink라는 기술인데요. 이게 GPU들을 서로 초고속으로 연결해주는 엔비디아만의 통신 기술이에요. 대규모 모델 학습하려면 GPU 여러 개를 묶어 써야 하는데 이 NVLink는 엔비디아 GPU끼리만 가능해서 성능에서 이점을 줍니다. 아, 자기들끼리만 통하는 고속도로 같은 거네요. 그렇죠. 또 DGX 서버라고 해서 GPU, CPU, 네트워킹까지 다 최적화해서 묶은 완제품 서버를 팔아요. 기업들은 그냥 사서 바로 AI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최근에는 엔비디아 AI 엔터프라이즈 같은 소프트웨어 구독 모델도 굉장히 강화하고 있어요. 칩을 팔고 나서도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나 기술 지원으로 계속 돈을 버는 구조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하드웨어 팔고 끝이 아니군요. 네, 엔비디아는 정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아주 촘촘하게 엮어서 AI 개발의 거의 모든 과정을 자기들 생태계 안에 묶어두려는 전략을 아주 강하게 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엔비디아의 그 강력한 지배력과 이유, 이제 좀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투자 관점에서 좀 살펴보죠. 이렇게 강력한 경쟁력을 가졌지만 그래도 리스크는 없을까요? 특히 최근에 계속 얘기 나오는 미국의 대중국 수출 규제, 이 영향이 좀 궁금한데요. 네, 투자 관점에서 보면 당연히 수익 동력은 여전히 강력합니다. 클라우드 기업들, MS, 아마존, 구글 같은 회사들이 AI 투자를 계속하고 있고요. 또 블랙웰, 그러니까 B200, GB200 같은 신제품 효과도 당연히 기대되고요. GPU뿐만 아니라 요즘은 네트워킹 장비 매출도 엄청나게 늘고 있거든요. 네트워킹까지요? 네. 하지만 리스크 요인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AI 투자가 약간 과열된 거 아니냐 하는 우려 속에서 향후 클라우드 기업들의 설비 투자, 즉 캐펙스가 좀 둔화될 가능성, 그리고 이미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는 밸류에이션 부담,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대중국 수출 규제 강화, 이 세 가지 정도를 주요 리스크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그중에서도 역시 중국 규제 리스크가 가장 좀 불확실성이 커 보이는데요. 이게 엔비디아의 장기적인 성장에 정말 큰 타격을 줄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단기적인 실적 변동성은 일으킬 수 있다. 하지만 엔비디아의 구조적인 성장 스토리 자체를 훼손할 정도의 리스크는 아닐 가능성이 높다. 이게 좀 우세한 분석입니다. 단기 변동성은 있지만 구조적 리스크는 아니다. 네, 몇 가지 근거가 있는데요. 첫째는 엔비디아 스스로가 이미 중국 매출 비중을 상당히 낮춰놨어요. 2022년만 해도 전체 매출이 20%가 넘었었는데 규제가 강화된 이후 현재는 연간 기준으로 한 10%에서 13% 수준까지 줄였습니다. 절반 이하로 줄였네요. 네, 극단단고주로 주장이 완전히 막힌다고 해도 매출의 90% 가까이는 다른 지역에서 나온다는 계산이 서는 거죠. 둘째는 중국 시장의 빈자리를 메울 새로운 수요처가 아주 빠르게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좀 흥미로운데 미국 정부가 중국을 견제하면서 동시에 중동의 UAE나 사우디, 또 인도, 유럽, 그리고 자국인 북미 지역에 AI 인프라 투자를 전략적으로 막 지원하고 있거든요. 아, 다른 시장을 키워주는군요. 그렇죠. 실제로 이들 지역에서 엔비디아 GPU 구매가 엄청나게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문이 좀 좁아진 만큼 다른 지역 문들이 더 활짝 열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셋째, 엔비디아도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규제 기준을 딱 만족하는 중국 시장용 저사양 칩, H20 같은 걸 개발해서 수출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공급망도 미국이랑 대만 중심으로 재편하면서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소프트웨어 구동 모델 강화도 장기적으로 보면 특정 지역 의존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고요. 그러니까 리스크를 좀 흡수하는 방향으로 사업 구조를 계속 바꾸고 있는 거죠.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거네요. 네, 마지막으로 이건 좀 아이러니한데 미국의 규제가 엔비디아에게 오히려 유리한 측면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중국 기업들이 최첨단 칩을 사기 어려워지면서 결과적으로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엔비디아의 최신 GPU를 사실상 독점적으로 공급받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엔비디아가 미국 정부가 공인하는 국가 전략 자산으로서의 지위를 더 공고히 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규제가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다니 흥미롭네요. 중장기 성장성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 점유율은 조금씩 하락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엔비디아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훼손하는 구조적 리스크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물론 정책 변화는 계속 주시해야겠죠. 핵심은 이거예요. 중국발 단기적인 노이즈는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미국, 중동, 인도, 유럽 중심으로 한 AI 인프라 투자라는 큰 흐름 자체는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 과정에서 엔비디아의 전략적인 입지가 더 강화되는 측면도 있다는 겁니다. 중국 리스크에 대한 분석 아주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현재 주력인 데이터 센터 시장을 넘어서 엔비디아가 그리고 있는 더 큰 미래 그림은 뭘까요? 보고서에서 피지컬 AI라는 개념을 굉장히 강조하던데요. 이건 뭔가요? 네, 피지컬 AI. 이게 엔비디아가 데이터 센터 다음으로 정말 크게 주목하고 있는 거대한 시장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지금까지 컴퓨터나 클라우드 안에 주로 머물던 AI가 이제 현실 세계로 나와서 로봇이나 자율주행차, 드론 같은 구체적인 몸을 가지고 직접 움직이고 상호작용하는 시대를 의미합니다. AI가 몸을 갖는 시대. 네, 챗 GPT가 주로 말하고 쓰는 AI였다면 피지컬 AI는 보고 듣고 움직이면서 실제로 일을 하는, 즉 손과 발이 달린 AI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네요. 손발 달린 AI라. 엔비디아가 여기에 집중하는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AI 발전의 첫 단계가 GPU를 통해서 AI의 두뇌, 즉 연산 능력을 제공하는 것이었다면 다음 단계는 AI에게 실제 세상을 인식하고 움직일 수 있는 몸, 로봇이나 자율주행차 같은 하드웨어, 그리고 그 몸을 정교하게 제어할 신경계, 소프트웨어 플랫폼, OS 같은 거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보는 거죠. 분외 다음은 몸과 신경계군요. 네, 그래서 엔비디아는 AI의 두뇌부터 몸 그리고 신경계까지 이 모든 걸 아우르는 통합 플랫폼을 우리가 제공하겠다. 이런 아주 큰 야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PC 시대에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가 그랬고 모바일 시대에 구글 안드로이드가 그랬던 것처럼 다가올 로봇과 자율기계 시대에 표준 운영체제 OS를 자신들이 만들겠다는 겁니다. 와, 목표가 정말 크네요. 이 피지컬 AI 전략이 앞서 길게 얘기했던 그 쿠다의 성공 방식과 좀 연결되는 지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바로 그 점이에요. 쿠다가 GPU라는 강력한 하드웨어를 누구나 좀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만든 소프트웨어 플랫폼, 즉 일종의 OS 역할을 하면서 AI 칩 시장을 장악하는 결정적인 열쇠가 되었잖아요. 네, 그랬죠. 엔비디아는 이제 로봇과 자율기계들을 위한 새로운 운영체제 생태계를 똑같은 방식으로 구축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핵심 전략이 바로 아이작과 옴니버스 이 두 가지입니다. 아이작과 옴니버스. 네, 이 생태계를 조금 더 풀어보면요. 아이작은 로봇을 설계하고 또 가상 환경에서 훈련시키고 실제 환경에서 작동시키는 이 모든 전 과정을 관리하는 종합 소프트웨어 플랫폼이에요. 사실상 로봇을 위한 운영체제 OS를 목표로 하고 있죠. 그리고 옴니버스는 현실 세계를 아주 똑같이 복제한 3D 디지털 트윈 환경인데요. 디지털 트윈? 실제 세상에 나가기 전에 이 가상 세계 안에서 아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학습하고 테스트할 수 있게 해주는 가상 연습장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GR00T, 그루트나 코스모스 같은 AI 모델은 로봇이 세상을 보고 배우는 두뇌 소프트웨어 역할을 하고요. 제선 토르 같은 고성능 칩은 로봇에 직접 탑재되는 물리적인 두뇌, 즉 하드웨어를 제공하는 거죠. 와,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챙기는 느낌인데요. 맞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서 엔비디아는 로봇 개발과 운영의 모든 과정을 그냥 우리 플랫폼 안에서 다 해결해라.
이런 통합 생태계를 만들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쿠다가 데이터 센터 AI의 표준 OS가 되었다면 아이잭은 움직이는 AI, 즉 피지컬 AI의 표준 OS가 되겠다. 이게 엔비디아의 전략인 거죠. 이런 정말 원대한 목표를 위해서 엔비디아가 실제로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나요? 아직은 조금 먼 미래의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젠슨 황 CEO는 이미 여러 GTC나 CES 같은 공식 석상에서 다음 산업혁명은 피지컬 AI가 될 것이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그 표준 플랫폼을 제공할 것이라고 계속 강조해 왔거든요. 그리고 이건 단순한 비전 제시가 아니라 실제 제품과 기술로 아주 빠르게 구현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로봇이나 자율주행차를 위한 차세대 AI 칩인 제선 토르는 내년 2025년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벌써 내년이요? 네, 로봇 시뮬레이션이랑 훈련 도구인 아이잭 심, 아이잭 랩, 그리고 현실 세계를 디지털로 복제하는 옴니버스 플랫폼, 또 사람의 행동을 보고 따라 배우는 로봇 AI 모델 GROT, 클라우드 기반으로 대규모 로봇들을 관리하는 플랫폼 등 이미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고 기업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가깝게 와 있네요. 네, 엔비디아는 이 분야에 정말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있고요. 이미 전 세계적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물류 로봇, 공장 자동화 로봇 같은 걸 개발하는 많은 기업들이 엔비디아의 제슨 칩과 아이잭 플랫폼을 기반 기술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미래 예측이 아니라 지금 현재 진행형인 사업 전략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렇군요. 이 피지컬 AI 전략이 엔비디아에게 그리고 AI 산업 전체에 왜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걸까요?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이게 중요한 이유는 AI가 단순히 정보를 처리하고 텍스트나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 물리적인 세계에서 실제로 노동력을 제공하고 경제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시대로의 전환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공장에서 로봇이 물건을 조립하고 물류창고에서 로봇이 상품을 스스로 나르고 도로 위에서 자동차가 스스로 운전하는 그런 AI가 아주 보편화되는 시대가 온다는 거죠. AI가 직접 일하는 시대. 네, 엔비디아는 바로 이 일하는 AI 시대의 가장 핵심적인 기술, 즉 로봇의 두뇌 칩과 신경계, OS를 모두 장악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이 전략이 성공한다면 미래의 로봇 산업이나 자율기계 산업은 거의 대부분 엔비디아의 기술 위에서 성장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데이터 센터 시장에서 쿠다가 그랬던 것처럼 이 피지컬 AI 시장에서는 아이잭과 옴니버스가 표준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요약하자면 피지컬 AI는 AI가 현실 세계에서 몸을 가지고 활동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고 엔비디아는 이 거대한 전환기에서도 핵심 인프라와 운영체제를 선점함으로써 미래 AI 산업의 중심에 서려는 아주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엔비디아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또 흥미롭게 살펴봤습니다.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요. 첫째, AI 시대에는 GPU의 그 압도적인 병렬 처리 능력이 필수적이고 이게 엔비디아 성장의 가장 기본 바탕이 되었다는 점. 네, 그렇죠. 두뇌 대 근육이었죠. 둘째, 엔비디아의 진짜 강력한 무기, 그 해자는 하드웨어 성능뿐만 아니라 경쟁자들이 정말 넘보기 어려운 강력한 쿠다 소프트웨어 생태계라는 점. 네, 락인 효과가 크죠. 셋째, 걱정되는 중국 규제 리스크. 이건 단기적인 변동 요인은 될 수는 있지만 구조적인 성장을 위협할 정도는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있었고요. 네,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있죠. 마지막으로 엔비디아는 현재의 데이터 센터 시장을 넘어서서 로봇, 자율주행 같은 피지컬 AI 시대를 위한 운영체제와 플랫폼을 구축하면서 미래를 아주 착실히 준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나눈 이런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당신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엔비디아는 1차 AI 물결에서 데이터 센터라는 말하자면 두뇌 공장의 핵심 설비와 소프트웨어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그렇죠? 네, 이제는 현실 세계에서 움직이는 AI를 위한 몸과 신경계의 표준 플랫폼까지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재와 미래의 AI의 핵심 인프라 모두에 아주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이 기업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앞으로 한 10년 뒤쯤에는 우리가 지금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또 어떤 산업 분야나 우리 일상생활의 모습이 이 단일 기업,
엔비디아의 생태계에 크게 의존하게 될 수 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일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미래를 생각하게 만드는 아주 의미 있는 질문이네요. 오늘 저희와 함께 엔비디아의 현재와 미래를 이렇게 깊게 탐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지식과 통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더 딥다이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